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2012년 베스트셀러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책입니다. 2012년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이 1등을 하다가 혜민 스님의 이 책이 나오면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게 됐죠. 왜 이 책이 1등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2012년에는 힐링이 대세가 됐어요.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 또 글들,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딱 맞지 않았을까. 또 혜민 스님이 또 젊은 스님이고 또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무래도 또 스님이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많이 또 논하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래서 더 신뢰감이 가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를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모국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텅 빈 연구실에 있다 보면 좀 향수병에 빠질 것 같아서 트위터에다가 글을 하나씩 둘씩 올리게 됐는데요. 이렇게 모국의 언어로 대화해주는 사람들과 소통을 했는데 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던 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죠.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좋은 만남을 이어가면서 비로소 알게 됐는데요. 양극화 속에서 청년들은 등록금 문제, 실업 문제,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또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살률도 엄청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외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불어서 필요 이상으로 타인을 의식하고 항상 뒤처진 것 같은 기분, 불안한 기분, 또 왠지 자신이 부족한 것 같은 기분에 빠져 살고 있다는 사실, 그냥 보면은 많이 초조해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까 해서 쭉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것들을 모아봤더니 책이 된 거고요. 그것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사실 이 책 맨 뒤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실 거잖아요. 다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검증된 거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하지 마시고 항상 눈에 보이는 데다 두시고, 이건 소설책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한 번씩 꺼내보고 또 놔두고,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 부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프롤로그는 다 읽는데 에필로그는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근데 이 책에 정말 가장 중요한 글이 에필로그에 있거든요. 제가 미리 읽어드릴게요. 제 얘기 같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서 항상 쫓기는 것 같을 때, 고민 때문에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 힘들 때, 미래가 캄캄하고 불안하기만 할 때, 우리 잠시 멈추어요. 단 1분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잠시 멈추어요. 삶을 현재에 정지시켜놓고 잠시 깊게 숨을 내쉬어요.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지금의 몸은 어떤 느낌인가요? 지금 하늘은 어떤 모습인가요? 멈추면 비로소 보여요. 내 생각이, 내 아픔이, 내 관계가. 멈추면서 그것들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에 휩쓸려 살아야 했던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리고 멈추면 내 주변이 또 비로소 보여요. 나를 항상 도와주는 가족과 동료들의 얼굴들, 매일 지나치지만 볼 수 없었던 거리의 풍경들, 들어도 잘 들리지 않았던 상대방의 이야기들. 내가 지금 하는 것을 잠시 쉬면 내 안팎의 전체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요. 삶 속의 지혜는 이처럼 내가 뭔가를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멈춘 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을 그냥 조용히 알아채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채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돼요. 마음 안에는 항상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나만인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관조자가 또 있다는 사실을요. 태초의 고요로 마음 안을 그저 바라보는 분이 있다는 것을요. 있는 그대로를 보며 즉시 아는 그분이 곧 지혜라는 것을요. 그 관조자와 친해지세요. 그분이 내 마음속 어디에 계시고 또 어떻게 생기셨는지 평소에 알던 것을 가지고 상상하려 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모든 생각이나 상을 다 내려놓고 기도와 명상과 참선을 통해 관조하는 그분을 보려고 하세요. 태초의 고요 속에서 얼굴 없는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이미 온전한 본래의 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글이 써 있네요. 자, 그대의 아픔이 치유되길, 그대가 행복해지길, 그대의 원이 성취되길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 명상이라는 거 저도 이제 배워봤는데 조용히 한 곳에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보여요. 이렇게 내가 나를 보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명상은 꼭 가부좌를 틀고 무슨 뭐 이렇게 자세를 잡고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조용한 곳에 하는 건 맞아요. 시끄러운 데서는 집중이 안 되니까 조용한 곳에서 숨을 천천히 쉬면서 일방에 눈을 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긴 시간 할 거 없이 단 몇 분만이라도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좀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툭 펼쳐가지고 본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좀 마음에 와닿고 공감됐던 글들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쉬이 결정하기 어렵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시간이라는 특효약을 주고 좀 쉬면 무의식에서 계속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틀 후, 사나흘 후에 걷다가 밥 먹다가 잠에서 깨다가 친구와 대화하다 문득 답이 알려져요. 내 무의식을 믿고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게 정신분석학에도 있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그 심리학 책을 좀 보니까 사람들은 어떠한 그 과제가 주어지면 무의식에서 계속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꿈꾸는 동안에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해결돼 있거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을 좀 두고 고민하라는 얘기죠. 저도 중요한 강의가 있거나 또 방송이 있거나 또 글을 써야 된다면 일단 생각을 하고 머리에 집어넣고 가끔씩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딱 닥치잖아요. 하루 전날 딱 되면 어느 순간 술술술술 풀리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믿어서 이제 벼락치기 스타일이기도 한데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졌고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또 그 다음 이런 글이 있어요. 일이 안 되면 내 탓으로 돌려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게 전부 내 탓인가요? 예를 들어 나는 조용필인데 저쪽은 파버로티를 원하면 당연히 내가 낙점되지 않지요. 인연이 아닌 것인지 내 탓이 아니니 등 쫙 펴세요. 화이팅! 저는 쇼호스트를 양성하는 또 학원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닐 수 있어요.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패션 쪽에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키가 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 키가 작은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건 안 되죠. 또 이번에는 생활 쪽에 사람을 뽑는데 키 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자그마한 사람 원하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키가 큰데 이럴 수도 있죠. 이것처럼 내 탓이라든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은 운때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지만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청소년 쪽 또 중고등학교 쪽 강의를 가끔 해요. 주전공은 아닌데 어떤 그 사명감 때문에 하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힘듭니다.
힘들어도 하는 게, 그 아이들은 개그맨이거나 또 이렇게 MC, 이런 레크레이션을 잘하는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렇게만큼은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주고 싶어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실패를 했을 때는, 꿋꿋하게 저는 버텨요. 좀 전에 그 글처럼 혼자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또 마음에 드는 거는요. 저녁 식사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드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 이 몸을 끌고 이 마음 써가며 사는 것. 지금 내 자신을 쓰다듬으며 고생했다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잠을 정하세요.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남에게는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해주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용기 있는 말 너무 아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찍 잠을 잔다는 거.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해도 되는데, 요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요게 잘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제가 스스로에게 주는, 저의 다짐이 있어요. 늘 그걸 잊지 않고 사는데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집안에서, 가족에게,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김효석이가 꼭 필요해. 늘 그래서 사람들을 챙겨주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이 글을 보니까.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놓으세요. 나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그 마음. 저는 평화방송에 있을 때도 아나운서 할 때 제가 없으면 방송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프로그램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없어도 뭐 평화방송은 더 잘 되더군요. 없으니까 더 잘 되더군요. 홈쇼핑에서 쇼호스트 할 때도 제가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 컴퓨터 누가 팔며 가전제품 누가 팔며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없으니까 매출이 더 올라가더군요. 후배들이 더 좋아해요. 제가 했던 것을 이제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각박하게 살아온 거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 비우자.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김효석 아카데미, 김효석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뭐 송희영이라는 후배 원장이 와서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니까 더 잘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서 오히려 더 좋더군요. 제가 없어도. 그러니까 너무 각박할 필요 없겠습니다. 저도 참 한바쁨해요. 친구들 만나거나 누구 만나면 요즘도 바쁘지? 요즘도 바쁘게 지내 그러면 저는 바쁘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늘 그렇지 뭐. 열심히 살아. 재밌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제가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하는 일이 많죠. 자, 나는 나를 둘러싼 세상에 참 바쁘게 돌아간다고 느낄 때 한 번씩 멈추고 묻는다. 지금 내 마음이 바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바쁜 것인가? 어디가 바쁜 걸까요? 물론 세상도 바쁘죠. 내 마음이 바쁜 거 아닐까요? 아주 재미나게 웃었던 글귀가 있습니다. 나도 써먹으려고요. 젊은이들에게 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회수 선생님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이회수 선생님께 이제 혜민스님이 물어본 거예요. 요즘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쭈셨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회수 선생님이 존버 정신을 잃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요. 존버 정신을 잃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버 정신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있어요. 존버 정신? 존버 정신? 선생님, 도대체 존버 정신이 뭔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회수 선생님이. 스님, 존버 정신은 존나게 버티는 정신입니다. 이회수 선생님이 워낙 젊은이들의 감각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눈높이에서 맞춰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은호급 욕 같은 거지만 그들에겐 다 가슴에 와닿는 얘기 같습니다. 버티라는 거죠.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함께합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효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효석입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김효석입니다. 책 추천하는 남자 김효석입니다. 아, 이름 되게 많이 얘기하죠?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그래요. 브랜드를 만들려면 이름을 많이 불러줘라. 네, 저는 김효석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워낙 베스트셀러고 수백만 명이 이 책을 봤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게 좀 부끄러워요. 제가 아니어도 이미 다 읽으셨을 텐데 그래도 저도 녹음해서 제가 들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들으려고 녹음하다가 사람들에게 선물했더니 좋아하셔서 계속 녹음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뽑을 때 딱 하나만 본다. 자, 사람을 뽑을 때 딱 하나만 본다. 열정, 성실, 아니면 정직, 도덕. 근데 특이하게도 안철수 씨는요, 나는 틀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좋다. 나는 틀릴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항은 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집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쉽지 않죠. 비즈니스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래요. 결혼생활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내가 옳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정말 힘들죠. 틀릴 수 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그 회사 직원들이 장기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자주 바뀌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어쩌면 이 점이 회사의 규모나 급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반성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김효석 아카데미 사람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해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안 바뀌게 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고요. 2013년에는 아무도 나가지 않는 본인이 잘 돼서 나가는 건 잡을 수 없지만 그런 직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기 팀 구성원을 모두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사람으로만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자신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은 인재를 구성할 때 꼭 안티를 거는 인재를 둡니다. 세종처럼이라는 책을 보면요. 박현모님이 지은 세종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면 허조라는 분이 계세요. 엄청난 반대론자입니다.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데요. 이제 이걸 집단 착각의 함정 피하기로 해석을 합니다. 허조의 반대는 회의 참석자들의 집단적 착각, 즉 집단적 징후의 한계와 단점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요. 허조를 배제하지 않고 이 세종은 계속 회의에 참석해서 계속 허조가 반대하는데도 내보내지 않고 계속 회의에 참석시켰는데 이게 세종은 좀 대단하죠. 허조는 고집불통이야 라고 불만을 표시하는데도 끝까지 그의 의견을 경청했고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한 뒤에야 그 정책을 시행하곤 했습니다. 자, 대쪽, 보수와 대쪽. 그러니까 전 그래요. 진보, 보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보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다 진보만 있어도 안 되죠.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지혜가 없는 지도자일수록 모든 일을 자신이 다 나서서 간섭하고 조종하려 합니다. 결국 아랫사람은 시키는 일만 하게 됩니다. 일을 시켰으면 일을 맡은 사람이 책임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쉽지 않죠. 저도 이제 자꾸 맡기는 편이긴 한데 열불이 나서 제가 막 하고 그래요. 요즘에는 하여튼 시킵니다. 참어요. 제가 먼저 다 하니까 제가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단순히 얼마나 늦게까지 일하고 휴가를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공감합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하고 더 중요한 거 이익인데 어떤 이익? 구체적인 이익을 회사에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왔는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해요. 저도
회사 생활했을 때 제가 받는 연봉의 5배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 줘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또 연봉이 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첫 술에 배가 부르길 원하죠. 첫 장사를 시작하거나 첫 책, 첫 음반, 첫 영화, 첫 전시회부터 기적처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치밀한 분석과 노력 그리고 연륜에서 나오는 내공이 없다면 어떠한 일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또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은 운전 중에 브레이크 패드를 자주 밟습니다.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로 브레이크를 자주 겁니다. 이거 참 표현 좋네요. 가수들은 정말 브레이크 많이 밟아요. 근데 고수들은 정말 필요할 때 딱 밟죠. 대화도 그래요. 남의 말을 자꾸 잘라먹는 사람은 하수네요. 적절한 비유입니다. 사기꾼들은 무조건 본인의 말만 들으면 잘 될 거라고 긍정으로 가득 찬 말만 늘어놓습니다. 그 말과 나의 욕심이 결합되면 결국 내가 속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에게 욕심을 만들어주죠. 결국 사기당하는 것도 자기 탓이죠. 저는 어땠냐고요? 아이고 엄청 사기당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까먹었습니다.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왜 당했는지. 예. 진정한 고수는 상대가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상대가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습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실제로 내가 다 이긴 겁니다. 이걸 윈윈이죠.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 이게 윈윈이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데 설득과 협상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얻으면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은 자장면이다. 인생은 자장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인생은 자장면이다. 왜일까요?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다 보면 또 오락 프로에서 자장면 먹는 모습 보이잖아요. 참 맛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막상 시켜서 먹어보면 그저 그래요. 지금 내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해도 막상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면 그 안에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보고 부러운 마음이 생기면 남이 먹는 자장면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5,000원짜리 커피를 사서 마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피 2-3잔 값인 책 한 권 사는 것은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안 읽어서. 커피는 바로 마셔서 효과를 보는데 책은 읽는다고 바로 효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결정하는 2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둘째,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가? 이 2가지 질문이 사람들의 행복의 열쇠라고 합니다. 항상 이거 생각하면 좋겠네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항상 의미를 주는가?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나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가? 이럴 때 행복하겠죠.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고 관계가 안 좋다면 반대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길을 지나가던 상대가 나를 보고 스님이라고 정성스레 합장을 하니 나도 정성스레 합장 인사를 합니다. 상대가 나를 보고 목례를 하니 나도 부지불식간에 목례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거울 효과죠. 우리의 뇌는 거울 유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울 유런. 무심코 따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부모님 말씀들이 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많이 가면요. 자원봉사로 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좋은 마음을 갖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노름장에 가면요. 노름장에 가면 다 노름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배우게 됩니다. 상대는 나의 거울이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은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해줍니다. 내가 먼저 하면 상대방이 해주죠. 그래서 남을 변화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면 거울 효과로 상대방이 변한다는 걸 전 많이 느낍니다.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불면증 때문에 한때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언제 이렇게 잠을 못 청했나 했더니 의심할 때, 고민할 때, 걱정할 때, 억울할 때 이럴 때 잠 안 오지 않아요? 특히 이전에 제가 한창 불면증 시달릴 때는 누군가가 저를 되게 많이 괴롭혔어요. 아주 그냥 의식적으로 괴롭혔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억울하고 막 분해서. 그럼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주무실 때 참 고마웠던 분들 혹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마음이 뿌듯했던 순간들 이런 것을 이불 속에서 떠올려온 후에 잠을 청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누구 욕하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다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이 기도의 힘인 것 같네요. 저도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하고 감사를 하면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자, 요건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글은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요.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요.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받고 눈물 날 때,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랑하던 이가 떠나갈 때, 우리 그냥 쉬었다 가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를 만나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 서럽고 안타까웠던 이야기, 조근조근 다 해버리고 힘든 내 마음을 지탱하느라 애쓰는 내 몸을 위해 운동도 하고 찜질방도 가고 어렸을 때 좋았던 떡볶이, 오뎅 다 사 먹어요.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극장에도 가서 제일 웃긴 영화를 골라 미친 듯이 가장 큰 소리로 웃어도 보고 아름다운 음악,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노래 재생하고 재생해서 듣고 또 들어봐요. 그래도 안 되면 병가를 내고 며칠 훌쩍 여행을 떠나요. 경춘선을 타고 춘천으로 가도 좋고 땅끝 마을의 아름다운 절 미황사를 가도 좋고 평소에 가고 싶었던데 못 가봤던 곳 그런 곳으로 혼자 떠나요. 그런 시간들을 보낸 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요.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또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아이처럼 조르세요. 힘들어하는 당신이 곧 나이기에 오늘도 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나에게 있죠. 내가 힘들고 상처 이런 것들 보면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스토리인 걸 좀 되게 많이 느낍니다. 결국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만들어낸 것들. 결국 치료도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 이 책처럼 멈춰보고 떠나보고 기도해보면 조금은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